자, 우리 조합의 성격까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자, 먼저 설립인가부터 보세요. 설립인가. 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조합 설립하고 싶으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정관을 작성한다. 조합의 약속을 법인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조합의 약속은 규약 아닙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데 별건 아니고, 일단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신청하게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뭐 지상권자 다 안 되고 건축물주자 다 안 돼요. 항상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환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런 거까지 나오고 뒤에서는 거기는 꼭 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환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되고, 토지 소유자 그것도 7인 이상이.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 인가청 마비가 돼. 7사람 이상이 대표로 가서 인가 신청하라는 거예요. 7인 이상이. 황야의 7인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바꾸려면 막 바꾸잖아, 이거. 누구에게 설립인가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권자에게,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에게. 그런 걸 딱딱 보시고. 일단 7인 이상이 인가 신청 들어가지만 요 사람들은 7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일정 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가로 3번 얘기예요. 방가로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한다.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미리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 일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보통 동의. 와요, 와. 괜히 와 또는이 아니라고. 두 동의 다 갖춰야 된다고. 제가 이게 플러스 표시가 그 표시잖아. 및, 와 그 표시지. 또는 하면 둘 중에 하나면 되잖아. 두 동의 다 갖춰야 된다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단 보시고, 뭐 구체적으로 이때 동의자수 산정하는 건 뭐 나중에 제가 추가를 해야 되고요. 혹시 이렇게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편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동의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철회할 수 있냐고. 철회. 할 수? 있어야 되지. 동의의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철회의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해병이 아니다. 해병이야 뭐 한 번 해병이 영원한 이렇게 막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철회 자유가 있어야지. 동의해놓고 철회 못한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 되겠죠. 자유권 침해. 혹시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하시면 그런 분이라면은 혼인의 자유가 있죠. 혼인하고 나면 무조건 혼인했으니까, 혼인 사약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가야 돼 무조건? 이혼할 수 있죠? 마찬가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우리 철회 원리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살짝 보는 거예요. 그냥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느냐. 지금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가 있다. 그러면 1번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2번 설립인가 신청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1, 2번. 1번? 2번? 설립인가 신청한 이후에도? 안 돼? 1번? 1번.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지, 그 일을 이미 한 이후에는 철회하면 안 돼요. 이 원리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했다라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를 해야지, 만약에 설립인가 신청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라면, 자, 우리 동의요건 채워서 설립인가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가권자가 막 검토하고 그러겠네,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죠? 열심히 검토하고 인가를 막 내주려고 하는데
동의 처리를 인정해서 동의요건이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가 여부를 상관없이 무효다 그래버리면 지금까지 그 인가권자 일한 건 뭐가 되는데? 응? 그냥 걔 훈련받은 거나 다름없잖아. 아니면 뭐 인가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럼 그동안 그 일한 사람들은 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도 때가 있는 거잖아. 이혼도 때가. 죽은 다음에 처리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처리해야 돼. 죽은 다음엔 안 되지. 당연히. 비슷한 원리예요. 일단 그 정도만. 방가로 5번 보세요. 방가로 5번.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긴 설립인가 동의니까 설립인가 신청 전에,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선칭후에는 안 된다는 거죠. 됐고 넘겨보세요. 양가리 1번 제가 말씀드린 거. 방가리 1번의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서 딱 못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특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인의 특징은 공시법 시간에서도 법인에 대해서는 다르잖아. 민법에서도 살짝 다르고. 공시법 시간에서 법인 벌써 다뤘나요? 법인 등기 다뤘어요? 그러면 수많은 등기 중에서 성립요건서 등기는 하나밖에 없잖아. 무슨 등기? 설립 등기. 안 되었어 아직? 아예 나중에 배우겠지 뭐 그러면. 법인은 특징이 설립 등기를 해야만 성립한다. 이게 법인의 특징이에요. 나머지 법인 등기는 다 대항력으로서 등기밖에 안 돼.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방가르 2번처럼 이건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조합에 설립인가가 있을 때는 자 행정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렇다고 해서 성립한다는 틀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서 30일 내에 설립인가 받은 때로서 30일 내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방가로 3번 얘기도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역시 이 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이걸 먼저 쓰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느 규정을 끌어다 쓸 것이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비영리 사단법이니까 그 성격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영리니까 민법.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시는 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을 전제로 해서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명리 법인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다른 거예요. 상법. 그러니까 민법이 비영리니까 민법이고 사단법이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지. 조합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라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 이건 제가 일단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합원이 되어야 환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11월 때도 제가 강조를 했었다고.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절차 없이 저절로 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돼요.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건물 소유자 이런 사람 안 돼.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자, 요걸 갖고 많이 풀었을 때. 자, 제가 그 아래도 살짝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분명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우리 토지 소유자인데 조합 설립에 반대했어요. 조합 설립에 강력히 반대했어. 막 그냥 들어놓았어. 막 반대. 조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조합이 만들어진 입장에서는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니까. 그래야 조합원에 대해서 환지를 받지. 만약에 정 환지 받기 싫다. 내가 그래서 반대했다. 일단 조합원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조합이 시행자로서 환지계획 작성할 때 내 땅에 대해서는 환지 정해주지 말고 현금 청산해 주세요 해서 현금 받고 빠져나가면 돼. 일단은 조합원이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인데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조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돼요. 아니 미성년자 나이 아직 성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왜 뺏깁니까?
청산, 그 청산일 뿐이잖아. 물건 받아야지. 물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죄 짓고 감옥에 가 있어. 수감 중이야, 수감 중. 조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땅 뺏기는 게 그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감 자체로 죄를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조합원이 돼야 돼. 그 얘기를 그냥 쭉 여러 개 써놨는데. 자, 토지 소유자 이기만 하면 무조건 조합원 된다. 이렇게 딱 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조합원의 권리 의무 약간 첨가할까요? 방가르기 2번에 1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 조합원이 이제 조합에서 의결할 때예요. 의결할 때. 뭐 총회 등에서 의결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1인 1표라는 겁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 크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1인 1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 그 투표하는 선거하는 원리랑 똑같죠. 여러분들도 선거할 때 그냥 1표죠. 재산 과다에 따라서 표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재산에 따라서 표수가 달라진다면 뭐 이건희 회장 부자는 뭐 그냥 얼마나 행사할까? 그냥 1인 1표예요.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적용되는 것이 정치적 영역입니다. 1인 1표 똑같아. 이거를 가지고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그렇게 낸 적이 있고. 면적에 관계없이 1인 1표. 면적에 비례하여 가진다면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죠? 틀리지 그러면. 그렇게 1인 1표 갖는 건데 이 경우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살짝. 자, 어느 땅을 보통 한 표가 나와야 되는데 공유하고 있어. 공유.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수대로 의결권을 인정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한 표만 인정할까? 한 표만 인정해야지. 그러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한 표인데 공유자를 수대로 인정하면 수십 표가 될 수도 있잖아. 안 되지.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 의결권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1번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승계. 이 의결권을 승계하게 되면 자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승계한 의결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MB정권 때 등장해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MB정권 때 등장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서도 뭐 시장에서 어떻게 사진 찍는 거 안 믿어요. 법을 보고 성격을 파악을 해. 법 개정되는 걸 보고. 이 규정 한번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벌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근거와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다면 돈 있는 사람은 참 유리해 이게. 물론 남의 소유권을 전부로 이전받아야 돼요. 이걸 바꿔서 일부를 이전받았는데 승계할 수 있다면 틀려요. 만약에 일부를 이전받으면 승계가 안 되죠. 내가 그 사람의 토지권 일부를 이전받았다면 나머지 일부는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겠네? 그럼 면적이 작아도 그 사람의 이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계하려면 전부를 이전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 조그만 땅도 다 이권에 한 표씩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조그만 땅을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샀다면 20개 샀어요. 그럼 본인 표까지 해서 21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표 행사할 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쓸 수 있는 규정이 생기는 거라고, 이게. 의결권 승계 규정이. 그 전에 이 예외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 1인 1표였어요. 근데 이 예외가 행사되면 이제 가진 사람이 좀 더 힘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네.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옆에 페이지 이제 3번에 임원 보세요. 임원. 그리고 그 필요경비 부담 의무는 제가 안 읽어봤는데 3번에 여러분 조합의 경비는 누가 낼까요? 조합원들이 나눠낸 거. 조합원들이. 자, 그리고 3번에 임원 보시면 이제 임원. 자,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 2명 필수입니다. 둬야 돼. 조합장은 1명만 둬야 돼요.
무조건 조합장 1인 이렇게 하잖아요. 이사감사 그 얘기는 없지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한 명만 둬야 되고 이사감사는 한 명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 하여튼 뭐 최소 한 명이라도 둬야 되죠. 그리고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요. 자격, 임원의 자격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조합장이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을 외국인 중에서 뽑을 수는 없어요. 40세 이상의 그 대한민국 국민이 피선거권이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죠. 여기도 조합원이 아니면 임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아까 제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그 전에 풀었을 때 하여튼 조합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자주 나오니까. 자, 우리 건축물 소유자가 감사가 될 수 있다. OX. 왜 X예요? 토지 소유자 아니니까.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이해한다 했죠?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가 없지. 토지 소유자 중에서, 조합원 중에서.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대의원회가 선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회에서 선임을 해요. 총회란 조합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직접 뽑듯이 대의원회처럼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직접 뽑듯이 총회에서 선임한다. 자, 우리 직무 볼까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내는데 간단하게 조합장.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감사 중에서 조합장과 이사가 업무 집행기관이고 감사는 감사기관이에요. 그런데 조합장 이사 중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는 조합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되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조합장이에요. 이사. 조합장을 보조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나눌 분자, 장악할 장자, 분장. 사무를 총괄하는 게 조합장이거든요. 그럼 이사는 총괄하고 있는 조합장의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사가 많을수록 조합장은 편합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회계도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임원이 된다면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조합장. 네, 워낙 끝발이 좋잖아. 근데 진짜 감옥 갈 생각은 좀 해야 돼. 워낙 이건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해서 그냥 살짝 이렇게 되면 이제 유치장이 예약될 수가 있지. 거기서 하고 이제 감옥까지. 조합장이 되고 싶어 난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다면 뭐 조합장 정도가 돼. 여러분 그 아파트에서 그 분녀회장 엄청 끝발이 좋다면서? 요새는 없어요? 아예 없었어? 아, 그러니까 비리가 많아서. 그 정도인데 여기 조합장이면 그 이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요새 분녀회장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해? 어? 동대표가? 아, 동대표가? 또 동대표가 또 신나겠네. 하여튼 제 고향 친구가 그 원주에서 뭐 그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아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분녀회장이라 하더라고요. 아주 무섭대요. 뭐 관리하는데 일체 하나하나 다 간섭하니까. 그래서 분야회장이 노래방 가자면 얼른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얼른 나가서 같이 모셔줘야 되니까. 아, 진짜 그렇대. 아주. 거기 좀 기분 상하게 하면 일 못 한다더라고. 자, 리을번에. 조합장 이사의, 조합조도로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이것도 유명한 규정이에요. 감사가 이 부분에서만 조합장 역할을 하는 거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인 집행기관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조합장이 조합에게 자기 부동산을 판다고 생각해봐요. 조합이 필요해서 조합장 물건을 살려고 해. 그런데 만약에 조합장이 조합도 대표한다면 조합장이 자기 물건 소유자로서 자기를 대표하고 또 조합장이 대표한다면 야, 조합장이 진짜 참 옛날에 그 성인이나 현인처럼 자기 이익을 참 없애버리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아니면 그냥 이참에 내 이익을 해서 엄청 힘쓸 것이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이익이 침해돼서 안 된다는 거야. 조합장에 맡겨놓으면 고양이한테 생산 맡긴 거랑 똑같이. 이때는 감사가 조합 대표해서 감사랑 조합장이랑 계약을 체결해야지. 이게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에요. 소송이 붙었다 마찬가지고. 자기 소송에서 자기가 조합을 대표하면 안 되지. 이때도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 이사가 대표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려요. 이사가 대표해서도 안 돼. 왜? 조합장이나 이사는 한통속이잖아. 한통속. 이사 역할이 조합장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보조하는 역할. 보좌진이라고. 보좌진. 그래서 감사가 대표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또 겸직금지를 한번 보실까요? 겸직금지. 3번의 임원의 겸직금지 참 조합은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군의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같은 조합 내에서 서로 간의 역할이 달라 견제균형이 되고 조합의 이익이 지켜지지. 한 사람이 겸하게 되면 그만큼 조합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극단적인 예로 조합장이 만약에 조합장이면서 감사도 본인이 맡았다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와, 지 맘대로 다 한다고 그냥. 큰일 나지. 직원도 겸해서는 안 돼. 임직원 겸직금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조합이라면, 이 조합과 다른 조합이라면 그쪽의 임직원을 맡아도 상관없어요. 같은 조합 내에서 서로 견제균형을 위해서 이익 침해 문제 때문에 같은 조합 내에서 임직원 겸직금지기. 다른 조합이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능력에 대해서 이 조합의 임원도 맡고 저쪽 조합의 임원도 맡고 뭐 어때 뭐 그거. 잠만 좀 줄이고 하겠다는데 뭐. 서로 조합이 상관없는 조합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른 조합이라도 다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아래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이 전제가 붙어야만 된다고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역시 겸할 수 없다. 원래 다른 조합은 이 조합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다른 조합인데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다면, 똑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쪽에 조합장을 다 맡았다 생각을 해봐요. 같은 목적의 사업이니까 일하는 거 가운데서 이익이 충돌되겠네? 두 조합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 나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 후계는 피안전 후계는 미성년자 파산, 그 아래 뭐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왜 이렇게 빨리 읽으십니까? 중개실면서 잘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이거. 응? 그쪽에서 벌써 다 했죠 이거. 임원의 결격사유 이런 거. 그쪽에서 벌써 잘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대충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쪽에서는 양이 작아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합니다. 우린 잘 안 내 이런 거. 거의 잘 안 낸다고.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굳이 그래서 그쪽에서 자세히 배웠을 것이라 원래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은 뭐가 차이가 있긴 있죠? 원리는 똑같은데 2년, 3년? 그게 차이가 있잖아. 중개시험에서는 아마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러죠? 여기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서 그 점의 숫자는 약간 다르지만 원리 똑같은 거예요.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거 다 배웠죠? 그쪽에서? 여기 선고유예는 없고. 사실 이런 거 하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건 좀 들리니까 그쪽에서 했으니까. 요거를 한 번 딱 낸 적은 있어요. 어떻게 냈느냐? 열심히 이걸 해놨더니만 임원의 결격사유인데 조합원의 결격사유로 해서 틀리긴 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 없이 그냥 외워놓으니까 마침 외운 거 나오니까 답을 못 찾는 거지. 임원의 결격사유인데 조합원의 결격사유로 바꿔놨으니까. 아까 제가 미성년자인 토지주자 조합원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잖아요. 임원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임원은 될 수가 없지. 미성년자가 아직 그 지식이 연결치 않았는데 누굴 만나서 조합의 이익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임원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 임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 조합원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낸 적이 있고. 예를 들어 뭐 감옥에 수감 중이다. 아까 조합원은 된다 그랬죠? 임원은 될 수가 없지. 임원이 된다 그러면 뭐 만나는 사람마다 뭐 면회실에 와서 불러서 이렇게 칸막이 두고 이렇게 전화로 시간 지나면 끄시고 얘기하다가 말고 다음 주에 또 와요? 안 돼. 그러니까 임원이 안 된다는 거야. 임원의 결격사유. 조합원이 아니고.
5번에 임원의 자격 상실. 조합의 임원으로 된 자가 임원으로 선임됐어요. 선임됐는데 위사유 하나, 즉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다. 다음 날로부터 임원 자격 자동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으로 선임됐는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해임할 필요도 없어. 해임 절차 밟을 필요 없어. 법에 의해서 다음 날부터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자동 자격 상실입니다. 임원으로 그럴듯해서 선임을 해봤더니만 나중에 주민등록 제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성년자였어요. 분명히 조숙해 보였는데 거늘거서 자동 자격 상실이야. 네, 그런 경우는 뭐 드물겠지만 또 선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피해 한정 후견인이 됐다. 멀쩡했는데 보니까 피해 한정 후견인이야. 그 참. 그러면 자기도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여러분 멀쩡해도 겉모습 멀쩡해도 진짜 속는 경우 많아요. 많아. 자, 4번의 총회대의원회 1번 총회의결사항 총회 있습니다. 그 아래 대의원회 1번 보시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체크. 자, 여러분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게 대의원회예요.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게 총회고요. 조합원들 수가 많을 때 귀찮을 때 조합원들이 자기를 대변하시는 대의원 뽑아서 대의원회가 이제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게 대의원회입니다. 마치 국회 같은 역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의원회인데 50일 이상일 때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에요. 둘 수 있는 임의기관. 우리 조합의 기관 중에서 임원,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다 둬야 돼. 필수야. 총회 필수예요. 대의원회 50일 이상이면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임의기관이라고요. 이것과 정비법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비법에서는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대의원회도 100인 이상일 때는 두어야 된다. 필수라고. 100인 이상일 때지만 두어야 한다. 이쪽에서는. 여기는 50인 때 둘 수 있다. 그래서 개발조합, 정비조합이 서로 비슷한데 개발조합, 정비조합 통틀어서 유일한 임의기관이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다. 둘 수 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의원회들은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 이상은 돼야 된다. 대의원 수가 너무 작으면 조합원 의견을 반영 못한다고 봐서 최소 10% 이상은 돼야 되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역시 대의원도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죠. 자, 조합은 이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조합이 끝났으면 시행자가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실시객 인가고시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별로 지금 할 거 없어요. 나중에도 별로 할 건 없어요. 시행자가 실시객 작성합니다. 인가는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에게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이 내용에 들어가는 게 특이한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됐으니까 보통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니까 보통 우리가 개발계획의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여기과 비슷한 정비법이라면 요것과 비슷한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기 들어가. 거기서 지구단위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여기 내용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낸 적이 있지만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했던. 왜? 여기 들어가니까. 자, 보세요. 어디냐? 넘겨보시면은 163쪽에 1번 실시계획 작성이 나오죠?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시행자는 0이 정하는 바 있더라. 도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4번의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2번의 인가. 시행자는 실시에 대해서 지정권자 인가를 받고 지정권자가 인가하고 나서 고시를 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어디를 가느냐? 168쪽에 들어갑니다. 168쪽에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에요.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자, 여기 보시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까지 통과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자, 우리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을 전제로 해서 쭉 갈 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 이거 공급계 하나만 써놨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요. 환지 방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둘을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시되 요거부터 자,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얘기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용 사용이에요. 당연히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수용 사용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 사용권이 나오는데 1번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권을 인정하는 네 가지 사업 중에 하나, 공익사업인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라면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시행자라면 수용 사용권은 가져야 돼요. 민간이라도 가집니다. 단 민간에 대한 차별이 나온다 그랬죠. 이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권은 가집니다만 수용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민간에 대한 차별 2번이에요. 2번. 자,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역시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라고 얘기하는 게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아예 아니라 빼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민간 시에 대한 차별로 보시면 되고 이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일반 동의 여기에 대한 세 번째 예외적 동의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숫자는 같지만 달라요, 내용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숫자는 여기도 같잖아. 내용이 다르다고. 여기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되죠. 여기서는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잖아. 소유하고. 직접 소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 동의에 대한 세 가지 예외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할 때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민간 시행자의 수용 사용 동의 요건 요거 내용이 다르니까. 하여튼 민간에 대한 차별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엄청난 민간인이 엄청난 요건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요 내용 똑같은 내용 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저번 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어디서? 응? 기반시설? 기반시설 파트 중에서 좀 더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할 때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파트?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 될 때? 사인의 지정 요건? 거기잖아. 거기잖아.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라 해서 내가 저거 긴장하면서 얼른 얘기했잖아, 지금. 자, 우리 도중계획 시설 사업 할 때 시행자라면 행정청과 비행정청 나눠지는데 주로 행정청이 하는데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는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 등을 항상 믿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공사 등이 아닌 사인의 지정 요건, 민간인 사인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의 진입 장벽이 너무 세서 차라리 시행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라 하는 그런 취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요건이잖아. 거기랑 여기랑 취지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지 방식은 주로 이제 아까 민간인이 주로 스스로 시행자가 된다고 했는데 수용 사용 방식을 하게 되면은 주로 공공이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공공이.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훨씬 좋아. 왜? 시행자가 보상금 주급하고 자기가 취득해서 일반에게 분양하니까 이 차액을 시행자가 다 먹거든. 환지에서 당사자가 할 때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일만 해줄 뿐이잖아. 그래서 이런 이익이 되는 거 주로 공공이 하겠다. 근데 공공만 하면 욕먹는다니까요. 욕먹는 것 정도가 아니고 헌법 위반이 돼버려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도 될 수 있는 길을 당연히 열어놨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세잖아요. 지금 여기 수용사용이 여러분 다른 데 수용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용사용 이게. 단순히 필요한 땅 하나 수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신도시 크게 개발할 때 주로 큰 사업에 적합하다 그랬잖아요.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환지로 했겠습니까? 수용사용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곳에서 민간 시행자가 일단 수용사용권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하고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 그 판교 그 땅의 3분의 2 이상을 어떻게?
이야, 엄청난 요건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 형식적으로 넣어놨지만 그냥 집에서 쉬라.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주로 공공이 하겠다는 얘기죠. 민간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그 길이 너무 좁잖아. 예? 그래서 사실상 공공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민간에 대한 차별 대단한 거잖아, 이게. 그쪽이랑 똑같은 얘기고. 2번 보시면 공투법 준용이 나옵니다. 수용 사용할 때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투법 준용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준용할 때 특례가 그 아래 2개 나오는 거 있잖아. 2가지 특례.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 신청기한에 대한 특례. 자, 여기서도 3번에 1번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요것이 4군데 수용 사용 중에서 개발법이 특이해서 이쪽에서 더 물어볼 가능성이 큰데, 자, 우리 공투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요거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이때 공투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 여기서 여러분 수용 사용 세부 목록 고시가 개발계획의 한 내용이에요. 개발계획의 한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의 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개발계획에서 다 보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한 내용이라고. 자, 요거를 말씀드리면요. 원래 여러분 수용 사용할 때는 우리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 인정하는 취지가 어차피 4군데 사업에서 그 사업인정과 거의 같은 절차, 행정원의 검증을 거치는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죠? 각 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신고를 딸 때로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도심계획 시설사업 할 때 거기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신고를 딴다 그랬죠? 그때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그 원리예요. 나중에 정비법, 주택법 똑같아요. 물론 말은 약간 다르지. 그쪽 법에서 인정하는 말이 약간 다를 뿐이지 행정원의 검증을 거쳐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행계획 인가고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그쪽에서 용어를 그렇게 할 뿐이지 사업시행권을 딸 때예요. 그런데 개발뿐만 아니라고. 개발뿐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특이하다고요. 다른 데는 다 같은 원리인데. 여기서는 이때 사업시행권을 딴다고 보셨죠, 그죠? 다른 것처럼 이때가 아니에요.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읽었던 것처럼 개발계획의 한 내용이 되는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지 요때 받은 것으로 본다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것과 달리. 이게 개발법의 특징이라. 왜 이때가 아니냐, 다른 것과 달리.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데서 수용 사용은 그때그때 필요한 거 잠깐 할 뿐인데 여기는 엄청난 수용 사용이라니까. 큰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가격이 한참 올랐죠. 이때면 사업인정 받아야 수용사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니까, 시작을. 그럼 이때부터 진행한다 생각해봐요. 이미 엄청나게 수용 보상가가 높아지겠네.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 너무 큰 수용사용이라. 맨 앞으로 당긴 거예요. 우리 개발계획 내용 중에 장차 무엇을 수용 사용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그 순간에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그때부터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가격 오르기 전에 수용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만 이때가 아니라고. 큰 수용 사용이라. 특이한 겁니다. 또 재결 신청이요. 자, 우리 재결 신청은 공투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투법이 1년 내 신청한다 안 쓴다니까. 다 안 쓰고 개발계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라.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이건 다 똑같잖아요. 4군데 다 1년 안 쓰고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